자, 그런데 이 체첸 전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99년 10월 모스크바 일대에서 아파트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테러 사건을 일으키는 이들이 체첸 반군이라고 파악한 당시 총리였던 푸틴은 그 즉시 체첸의 수도에 대량 파괴 무기를 동원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죠. 이때부터.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체첸에 대한 전면 공습을 개시해서 공장, 병원, 텔레비전 송신센터, 정유 시설들을 다 모조리 파괴했고 체첸 반군 약 3만 명을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테러에 대한 복수를 한 거네요. 예, 옐친 때 당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푸틴은 그러니까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셈입니다. 일치 때는 왜 저게 안 됐어요? 그렇게 사실은 전쟁 오래 그러니까 했다면서. 옐친 자체가 몸이 그러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을 제때 신속하게 못 내리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체첸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푸틴의 모습에 러시아 국민들이 아주 환호했고요. 이 과정에서 푸틴은 또 한 번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바로 정식 문제를 낼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때가 됐나요? 퀴즈. Let's go. 퀴즈. 체첸을 공격하는 와중에 푸틴은 이 행동으로 러시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정답 예, 기현 씨. 맞춰도 되나요? 예. 해보세요. 왜냐면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넘치는데. 한 번에 맞추면 좀 걱정되지만 해볼게요. 예. 푸틴은 러시아 군인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KGB 요원이기도 했고요. 예. 결론은 땡입니다. 결론은 땡입니다. 오답입니다. 그런데 규현 씨가 분위기를 조사한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답. 예, 말씀해 보십시오. 푸틴이 예. 어렸을 때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맞아. 비행기나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가지고 직접? 공격하러 간 거예요. 너무 오랜만 아니야? 이쯤이면 실력이네요.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예.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나타나게 되죠. 이거 맞아? 예. 영상이 준비돼 있나요? 맞네, 진짜 맞네. 그러니까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타난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크게 반응을 하죠. 네, 실제 국민들이 지쳐 있는 전쟁에 이렇게 리더가 나타나주면 예. 믿게 되죠. 쇼맨십이 있네. 총리로 임명됐을 당시에 푸틴의 지지율이 2%였거든요. 하지만 체첸 전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무려 74%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2%에서 74%요? 예. 떡상이네 이거. 예, 체첸 전쟁에서 옐친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러시아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면 푸틴에게 체첸 전쟁은 젊고 강한 리더의 모습을 러시아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좋은 기회였던 셈이죠. 그런데 밀레니엄을 하루 앞둔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담화문을 내놓습니다. 뭐죠? Дорогие россияне, сегодня я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с новогодним приветствием. Сегодн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и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уходя в отставку, 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озложении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он будет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뭐야, 그럼 이제 대통령 되는 거야? 권한 대행 일단. 그때 당시에 옐친 대통령 왜 갑자기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러니까 3달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 그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옐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 수준이었고요. 근데 또 전문용어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의혹이 있긴 한데 옐친 대통령이 원래 부정비리, 부정부패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정부가. 아, 그래서 푸틴이랑 약속을 해서 옐친을 비롯해서 옐친의 가족을 감옥을 보내지 않되 너는 대통령으로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긴 해요. 보이니까 내가 미리 대통령 할 테니까 나 감옥 보내지 마 이렇게. 그 뒤에 푸틴은 그 옐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에 본격적인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 푸틴의 선거 구호가 강력한 국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가량의 지지를 얻어서 그 30% 지지를 기록한 공산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000년) 오늘 푸틴 시대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옛 소련 비밀경찰 KGB 출신의 푸틴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대선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была свободн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정계에 입문한 지 10년, 그리고 크렘린에 입성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푸틴은 그 크렘린의 새 주인이자 대통령 푸틴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올리가르히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 신흥 재벌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가르히는 그 소련 해체 직후에 그 수많은 그 국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을 손아귀에 넣은 재벌을 말합니다. 이 올리가르히들은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러시아 그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수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는 온갖 부정이 개입해 있었어요. 불법 주가 조작, 사재기 이런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살까지 저질러가면서 강탈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옐친 대통령 시기에는 아주 부정부패가 심각했죠. 바로 그 부정부패의 핵심 집단이 올리가르히였습니다. 그러니까 옐친은 이 올리가르히들과 옐친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유착관계를 유지했죠. 당시 그 옐친은 각종 부정부패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경제 상황 등으로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지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 올리가르히들이 자기들의 그 재력과 어떤 능력을 총동원해서 옐친 살리기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기네들 그냥 보호받으니까. 네, 보호 받으려고. 예, 만약 공산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민영화 조치를 모두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 올리가르히들의 그 막대한 부가 이제 사라져버릴 위기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올리가르히들이 옐친에게 선거 자금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최고의 참모진으로 구성된 특별 선거 캠프를 구성합니다. 군도구 되나?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리가르히들은 옐친의 재선 성공을 위해 이 사람들을 모스크바로 데려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옐친의 재산. 어디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요. 뭐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그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포준이는 아니다. 규현 씨. 포준이는 아니다. 이제 외국의 진짜 유명한 음,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 연예인들. 그 예, 예. 그런 사람들. 규현 씨 오늘은 촉이 완전히 없는 모양인데 오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옆에서 일리아 씨가 맞다 그랬는데. 나 이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요. 선거랑 연관돼서 한번 추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예, 규현 씨. 뭐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도 선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 그 선거 전문가들을 혹시 초빙한 거 아니에요? 예. 아, 정답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예. 예.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을 모스크바로 그러니까 모셔오다시피 해서 데려온 것이죠. 소위 킹메이커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예일친의 이미지부터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대중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것을 요구했죠. 기존에 옐친이 가지고 있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타파하고 옐친이 활기차고 재미있는 사람이란 이미지를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 옐친이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진짜로요? 예, 예. 그 당시 그 올리가르히 중에는 그 방송사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방송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옐친만 나오겠네. 그 예, 그 방송사들. 경쟁자가 바로 주가노프라는 사람인데 이 주가노프가 그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그 타겟 삼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시대의 혹독하고 암울한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를 수시로 편파 방영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 선거 전문가들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야. 그 당시 그 4위였거든요. 후보 중에서. 4위였던 옐친이 1996년 7월에 54%에 가까운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 올리가르히르? 예. 그럼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푸틴한테도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수단들인데 왜 전쟁 선포를 해요?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범죄와의 전쟁은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올리가르히 제압에 나서게 되죠. 사실 그 푸틴은 그 올리가르히들에게 취임 직후에 옐친 시대에 얻은 것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절대로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세금도 안 내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올리가르히들은 뭐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권을 제압하려고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옐친처럼 자신들이 그 푸틴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푸틴이 그 칼을 빼듭니다. 자기에게 협력하길 거부한 재벌 일부를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체포해 버렸던 거예요. 예. 대표적인 인물로
그 러시아 석유 생산의 20% 정도를 담당하던 당시 러시아 최대의 석유 회사 유코스의 회장이었던 호도르콥스키를 들 수 있습니다. 호도르콥스키는 당시 그 반푸틴 기조의 야당 그 야권 정치인을 후원하다가 이 푸틴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2003년 10월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10년 동안 그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이후에 호도로스키는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그 올리가르히들 가운데 크렘린의 그 대부 킹메이커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로 베르조프스키입니다. 베르조프스키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회사와 방송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까지도 거느린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1997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30억 달러로 추산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느린 베르조프스키조차도 푸틴의 반기를 들다가 영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뒤에도 베르조프스키는 이 재계가 힘을 합쳐서 푸틴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푸틴에 대한 비난과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다가 지난 2013년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간 정재계를 좌우하던 그들의 힘을 무력화했고요. 오히려 그 푸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권력과는 거리를 둔 올리가르히들은 측근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면 존 씨 혹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올리가르히가 어떤 분이 있어요? 네. 뭐 아마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즐겨 보시는 네. 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 첼시 그 구단주였던 아브라모비치예요. 네. 아마 뭐 뉴스도 보시면 아마 그 이름이 나왔을 텐데 그냥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권력하고 거리를 둔 거고 네 그렇게 아마 살아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으로 이제 본인도 맞아요. 그런 비판하고 경제적 제재까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첼시 구단도 아예 매각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 구단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과연 푸틴은 옐친과는 철저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그 어떤 세력과도 결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편이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옐친에게 올리가르히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그 실로비키가 있었는데요. 실로비키란 것은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등과 같은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그 푸틴의 실로비키에는 KGB 출신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틴의 고향이자 그가 정치를 시작한 곳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들을 정부 핵심 요직 자리에 대거 기용합니다. 그리고 그 푸틴은 그 소련 체제가 붕괴하면서 KGB는 1991년에 해체되고 새로 신설된 그 조직이 바로 연방보안국, 그 영어 알파벳으로는 그 FSB였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 연방보안국은 대통령의 직접 통제하에 놓이게 됐고요. 그리고 21만 명 규모의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연방보안국에 통합된 데 이어서 감청, 그리고 국가통신망 관리를 했던 연방정부 통신정보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바로 연방보안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방보안국은 러시아 국내 정보를 모두 관장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재탄생한 셈이죠. 당선되자마자 자기 딱 그걸 다 만들어냈네요. 예, 그 예. 시스템을. 푸틴 보안국이네.